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보면서 오늘도 투자의 방향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우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반등 속에서 과연 김종우 의사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한 주평 열어볼까요? 여전히 실망스러운 외국인, 수급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벤트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제 1조를 팔았는데 오늘 매수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네. 전체적으로 거래량 수준도 그렇고 매수하고 있는 매수 강도나 매수 금액 수준도 매우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반등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힘 있는 반등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 빼고요. 나머지 이제 일본 증시라든지 이런 쪽이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내릴 것이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BOJ에서 뭔가 좀 완화된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먼저 또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140에서 143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온 엔화의 그런 움직임을 오늘 또 이벤트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종우 의사님이 지난번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반등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이벤트가 12시에 있는데 점심을 기점으로 시장을 좀 변동성을 걱정해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여타 증시들이 다 급등할 때도 오른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반도체 충격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지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쪽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이슈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반등을 강하게 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12시 이후에 오히려 호재가 나와서 그 호재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린다면 그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경계 신호를 내려놓기보다는 반 정도는 조금 오늘 시켜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한 반등이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는 12시 이후에도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김종우 의사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주요 섹터 하나씩 열어보시죠. 반도체 반등, 하지만 연속성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좀 금리 인하의 수혜 이제 좀 누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금리 인하의 수혜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뭐 자동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이 뭐 금리 인하와는 좀 더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또 어제 대부분 신고가를 많이 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 안에 범주 안에 속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 뭐 금리보다는 결국은 산업에 대한 또 이익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알 수 있는 9월 25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든지 혹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가 좀 의미 있게 연속성 있게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발생했던 강한 하락갭과 음봉 정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반등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야 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저께 단기 매수 기회가 발생한 건 맞지만 연속성 있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길게 보면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이런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반도체, 그럼 단순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의 기업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조금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 전략 좀 어떤 게 유효할까요? 지금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뭐 좋은 종목이라면 여전히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쨌든 중심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 아래 종목까지 지금 범위를 넓히기에는 너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반도체 가장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까지만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해본다라면 대장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김종우 의사와 픽 어떤 주제로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김종우의 픽 바로 열어보시죠. 기다림은 지속될까?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기다림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뭐 엔터주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서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네. 실적이 좋아진다를 벌써 몇 분기째 외치고 있는데 실적이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홀딩스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실제로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7월 이후에 리포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지를 방증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3분기도 기대할 수 없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포스코홀딩스 좀 집중을 해야 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개별주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주로 대형주 쪽으로 판단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렇다면 지금 그 지리한 업황에 마무리 국면에 있는가, 네. 업황 악화의 마무리 국면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 번 정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빼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철강업, 본업 자체로만 봤을 때 업황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걸 좀 판단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관점 속에서 오히려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집중해 보시면서 바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시죠. 원가 안정, 그래도 약한 이유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기대감 대비해서 좀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고 함은 전반적으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그 매출 총이익이 원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매출이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 스크랩 가격이나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원가단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철 가격, 그 다음에 전반적인 스크랩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뭔가 반전의 요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이 철광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음 그림에 나오게 되는데요. 원가가 빠지는 만큼 제품 가격은 버텨줘야 되는데 제품 가격이 더 빠지거나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에서 아껴도 지금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이 철광업종의 주가 전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전방 산업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뭐 철강 쪽의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뭐 건설, 플랜트, 자동차, 가전 뭐 이런 것들 조선까지 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제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현재 포스코의 실적 상향을 막고 있고 주가도 계속 답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 딱 검색을 해보면 오히려 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요.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판매단에서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시죠. 중국발 악재도 지속되는가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9월에서 10월이 중국 철강의 개설적 성수기인데 혹독한 시간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포스코가 2차 전지의 버프를 받기 이전에는 가장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던 건 중국 내 유통 가격과 중국 쪽의 시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중국의 열연 가격, 냉연 가격, 뭐 철분 가격, 현관 가격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중국이 좀처럼 경기 부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도 뭐 예전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정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은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은 나쁘지만 상대적인 저가품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가격에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중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중국이 지금 3개년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3분기까지 호황이 이어지면서 보통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도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24년에는 가동률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늘어나지 않는 수요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중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쭉 이어진다면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는 가동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수급 조정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서서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서서히 악재가 지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악재가 거의 끝나가는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그 결론으로 함께 다가가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이 기회인가요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저께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예측 불가입니다. 그쵸. 그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합리적인 가격 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준비된 밸류에이션의 한번 흐름을 보시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철강 산업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2023년도에 가장 2차 전지가 좋았을 때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해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죠. 물론 철강 산업의 최저점 부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얹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밴드의 저점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0.2배까지 내려갔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0.4배에서 0.5배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2차 전지가 회복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철강 산업이 안정을 찾는 정도의 조건만으로도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반등의 한계는 일단 2차 전지를 빼더라도 한 0.6배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BPS가 70만 원 이상이니까 0.6배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까지의 우리가 목표 주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서의 합리적 네.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는 지금은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차 전지는 단기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이슈고, 저점을 높이는 정도의 이슈로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철강업의 회복만으로도 한 48만 원 정도까지의 주가는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다가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도출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48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테마 위주로만 시장에 너무 많이 얘기하고 대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함께 성장이 갈 수 있는 그 수익을 누려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김종규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